그러니까 대상 체제는 뭐냐면 누가 복지를 할 때 누구한테 줄 것인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쟁점은 뭐라 연결되냐면은 선별로 줄 거냐 보편으로 줄 거냐 이 쟁점이야. 이 쟁점이고 두 번째는 급여 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그거를 돈으로 줄 거냐 현물로 줄 거냐 이 문제야. 현금으로 줄 거냐 현물로 줄 거냐. 요새는 그 중간 형태인 바우처 같은 경우도 있거든. 그런 걸로 그러니까 뭘로 주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문제죠. 생각하면 돈으로 주면 될 것 같은데 돈으로 주면 약간 유용하거나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현물로 주는 추세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 현물로 주는 거죠. 현물로 준다기보다도 현물로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달 체제는 이 문제야. 복지를 만약에 딜리버리 할 때 그것을 국가가 직접 할 건가? 아니면 국가는 재원만 되고 딜리버리는 민간에서 할 건가? 아니면 시장에서 할 건가? 혹은 우리가 이른바 제3섹터라고 하는 그런 데다 줄 건가?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가? 이 문제야. 마지막에 재원 체제는 돈 문제야, 돈 문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돈 문제. 그러니까 세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험료로 할 거냐, 혹은 이제 복지가 많이 늘어나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쟁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이 뭐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대상 체제 누구에게 줄 건가? 이 쟁점은 크게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이죠. 그래서 보편주의 가장 보편적인 거 여기 밑에 표 봐봐.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는 일정한 인구학적인 조건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령해서 외국인 같은 게 빠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엄격해지면 기여.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라든지 뭐 어떤 기여가 있을 경우에 주는 거, 노동을 했다든지 이런 주는 경우죠. 가장 엄격한 거는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죠. 그죠? 선별주의인데 우리 제도를 이런 관점에서 몇 개 볼 수 있어. 보편급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급여죠. 사회급여. 노인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수당. 그죠? 이런 데모그란트 혹은 이런 디비든 이런 것들은 그 보편적인 방식이죠.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노인은 이제 만 65세, 아동은 만 5세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식이죠. 이게 전 국민한테 안 주니까 보편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범주 보편적인 거죠. 어떤 범주에 속하면은 그 사람한테 모두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방식이죠. 이게 가장 후한 거죠.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료라든지 혹은 어떤 자격을 어떤 기여의 근거에 주는 거죠. 기여의 근거에서.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이죠.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가 있죠. 기여의 근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엄격한 거는 자산조사를 하는 거죠. 공공부조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따지면 이제 뭐랄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면은 그 사람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단 말이야.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으로 나오는데 그 공식에 따라서 소득 인정이 나오면은 그 금액이 30% 이하면은 주고 넘으면은 안 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조사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산조사 방식이 가장 엄격하죠. 보편 방식이 가장 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 사실은. 우리나라는 선별주의가 더 강해서 너무 이제 보편주의적인 그런 어떤 복지가 약세 그렇지 사실은 장단점이 존재하죠. 선별주의 장점은 비용 효율적이죠. 왜냐? 딱 타겟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타겟팅을 딱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거지. 가령 100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들을 100명하게 뿜빠이 하지 않고 그죠? 뿜빠이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한 20명 골라서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20명이니까 5만 원씩 더 줄 수 있는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현실에는 오히려 더 반대로 나타나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게 재분배 역설이라고 저번에 얘기했던데 선별주의가 비용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도 더 많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선별주의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낙인 효과가 있죠. 그죠? 당신은 가난한 사람, 당신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 뭐랄까 굉장히 이 사람이 혹시 감춘 재산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감춘 소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검사와 혹은 조사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개인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료주의적인 어떤 침입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국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죠? 아, 이 사람들이 국가가 나를 굉장히 가난뱅이 취급하는구나. 혹은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구나.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다는 건 뭐냐면은 복지공무원이 직접 죄송합니다. 복지공무원이 직접 그 사람의 그 자산 조사를 한다는 뜻이거든. 이 과정에서 다 행정비용이 드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보편주의 복지 장점은 정반대죠. 어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거기에 거주하거나 혹은 인구학적인 조건만 갖추면은 모두 다 동일하게 주니까 낙인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수급률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은 선별주의를 하면은 신청하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하면은 복지공무원들 하도 막 나하고 막 뒷조사하고 막 하도 땡땡거려가지고 안 받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사람도 실제 있고. 근데 이제 보편주의는 그런 것들이 없이 바로 조건만 갖추면 다 주니까 수급률이 높고 정책 효과가 좋죠.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남동현 씨, 네, 봐봐. 복지제도 효과성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근로동기, 저축동기, 가족 안정성 뭐 이런 효과들이 있어. 비용 효과성, 운영 효율성 이런 측면이 있어. 네, 이 효과성이라는 건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그게 당초 목표라는 효과를 달성했느냐 여부고 비용 효과성은 동일한 돈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이고 운영 효율성은 그야말로 그 집행하는 게 쉽냐 이런 관점이라 봐봐. 그지? 네, 네. 그러면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게 제일 나아? 그 선택적으로 하는 게 그치? 더, 자산 선택적으로 네, 가장 높지. 그죠? 자산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가장 높죠. 네. 그죠? 운영 효율성은 어떤 게 제일 높아? 운영일수는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다 준 게, 그렇죠. 그죠? 운영 효율성은 보편주의는 이런 자산 조사라든지 공무원의 개입의 여지가 없으니까 가장 운영 효율성 높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측면은 거의 공인돼 있어요. 소득재 분배 효과 이제 효과성 측면에서 하나하나 봅시다. 소득재 분배 효과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보편급지도 보편 방식 보편급여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데모그란트를 줘도 이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뒤에서 보다 자세히 할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금을 다르게 뜯어가기 때문이야. 소득계층별로 있을 때 세금을 다르게 뜯어가서 같은 플랫한 비율이라도 세율이 플랫하더라도 똑같더라도 똑같 가령해서 1,000만 원 사람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들에게 10%씩의 소득을 뜯어가더라도 그걸 모아서 다시 똑같이 나눠주잖아. 보편복지를 하면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소득재 분배 효과가 발생해요. 사회보험도 소득재 분배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죠. 왜냐하면 연금은 젊은 사람의 소득을 늙은이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의 소득을 아픈 사람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 분배 효과가 발생해요. 자산조사는 너무나 당연하죠. 자산조사는 세금을 아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죠? 자산 충족하는 사람니까 소득재 분배 효과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소득재 분배는 세 가지 가장 보편적인 것과 가장 선택적인 것이 모두 효과가 있다 봐야죠. 근로동기는 어떨까? 근로동기 측면. 선영 씨, 김선영 씨.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급여 대상 측면에서 보편급여 방식, 사회수당 같은 거, 그다음에 사회보험과 자산조사를 비교해 보면은 근로동기는 어떤 게 가장 높을까? 음, 여기 있잖아. 사회보험이 사회보험 방식. 사회보험이 가장 높다고 나오는데 왜 그럴까?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을 보면 자기가 일해서 내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은 고용 그리고 자기 기여에 근거해서 받는 거거든. 그잖아. 기여에 근거해서 받는데 기여는 뭐냐면 자기 월급과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많이 월가 소득이 높으면은 기여액이 많고 이게 소득 비례로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연금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동기를 소득 비례로 환급이 들어오니까 소득 비례로 들어오니까 근로유인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비례가 되니까. 그죠? 반대로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근로인을 낮춘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선영 씨.
자산조사 방식이요? 음. 어, 약간 이제 일을 안 해도 음.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최저생계 수준 아래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함정이 있죠. 그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준 이하의 받으니까 그 자격이 되니까 어 일단 이 구간에서는 내가 소득이 늘어나든 노동을 더해서 늘어나든 안 하든 받는 금액은 똑같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 내가 수급 자격이 박탈되니까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쟁점은 이건 분명해. 쟁점은 보편급여.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혹은 뭐 노인수당, 그러니까 기초연금이죠. 이런 것들이 근로동기와 어떤 연관이 있냐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 범주에 들어갔을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돈을 줬을 때 근로율을 약화시킬 건가 안 약화시킬 건가 이게 쟁점이에요 지금. 준석 씨 어떻게 봐? 글쎄요. 어떻게 봐? 공짜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 돈. 그 범주라면 공짜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기본소득 논란이랑 비슷하지. 네, 거의 네, 비슷하네요. 음. 하지만 그것도 약간 재정 문제랑 또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의 재정이 되게 건전하다면야 뭐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한국일수록 거의 한국에서 음.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자원이 없잖아요. 북한처럼 뭐 금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뭐 중동 지역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인데, 그, 이 상황에서 그렇게 공짜로 주면은 좀, 그것도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준석 씨는 주문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만약 주면야 저야 당연히 고맙게 받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이야 좋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과연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문제 맞는데 그래서 이 문제 근로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준석 씨 말대로 없는 재정에 데모크라트 수당을 준단 말이야. 어떤 범주 수당을 주거나 혹은 그게 기본소득일 수도 있죠. 줬는데 그게 근로동기를 만약에 자극해. 근로동기를 자극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 약간의 돈을 갖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 그잖아. 그러면은 그 재정을 투여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이제 준석 씨는 재정을 소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그런 어떤 수당이라든지 혹은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근로동기를 강화시킨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은 그 공짜 돈이 강화시키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경제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 어떻게 봐? 그래서 이 근로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로동기를 늘릴 것 같아 안 늘릴 것 같냐 이거지. 음, 안 그래도 이게 취업하기 위해서, 뭐 취업이 된다면 상관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되는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취업하기도 힘든데, 만약에 이제 취업할 수 있게끔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은 더 이제 용기와 이제 동기가 생겨서 이제 더 취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노력하게 되고, 취업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랑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까지 다 합치게 되니까 더 이제 열심히 이제 분발해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 측면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부조 자산조사 방식은 근로율을 확실히 낮추는 효과가 있어. 근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받고 내 소득만큼 또 움직이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근로유인 약화 동기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건 논란거리야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저축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조사는 당연히 저축 동기가 약하지. 왜냐하면은 이 자산조사의 기준점을 정할 때 재산과 소득의 합산액으로 하니까 그 소득 인정액으로 하니까 저축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러면 내가 탈락하게 되니까 저축이 약하게 만들죠. 가족 안정성도 약하게 시켜. 왜냐? 부양가족이 없어야지 우리나라 기준은 부양가족이 없어야지 이제 자격이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른바 이 위장 이혼이라든지 혹은 뭐 위장 독신 뭐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가족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돼 있죠. 알려져 있죠. 낙인 효과 측면에서는 낙인 효과 큰 걸로 알려져 있죠. 그죠? 하지만 보편수당은 낙인 효과가 없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니까.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편수당이나 사회보험 사회통합 측면이 강하죠. 근데 자산조사 방식, 그러니까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효과가 약하죠. 왜냐? 이건 낙인 효과랑 연결돼 있죠. 너는 가난뱅이, 너는 세금 축내는 사람. 이런 낙인을 찍으니까 사회통합이 여기는 세금 내서 혜택 못 받는 사람, 여기는 세금 안 내고 세금 축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이중화시키니까 열등 국민과 평범한 국민으로 이중화시키니까 사회통합 효과가 약하죠.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간의 장단점 비교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저번에 얘기했던 재분배 역설.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선별적 복지가 비용 더 효과적이라 그랬죠. 비용 더 효과적이야. 즉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는 것들이 더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더 있어. 그게.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우리 직관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문제 뭐냐면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선별적 복지, 이쪽이 이제 선별적 복지가 강한 쪽이야. 선별적 복지가 강한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재분배를 하기 위한 금액이 적어지는 이런 어떤 약간 정의 그래프 관계가 그려져. 국가마다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강한 거고 상대적으로 재분배 금액이 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편 복지가 강한데 재분배 금액이 커. 근데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약한데 재분배 금액도 약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선별적인 나라고 이쪽으로 갈수록 보편적인 나라야. 근데 선별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고 재분배 효과도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 나라 전체 사회 지출에서 재분배 금액이 적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분배 역설이라는 문제야. 백진실 씨, 네. 왜 그런 거야? 왜 재분배 역설이 발생해? 이론적으로는 선별복지가 더 효과적이고 재분배 효과가 크잖아. 네.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니까. 네. 이게 그러면 재분배 금액이 더 큰데 네. 왜 실제로는 그 역설이 발생할까? 오히려 소득 불편.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서 배울게요. 알았어, 내가 설명 잘해볼게. 네. 백진실 씨가 답안지 여러분들 답안지 이번에 다 이렇게 답안지 냈잖아. 그리고 자기들 답안지 낼 때 뭐 나한테 뭐 누굽니다도 하고 뭐 말투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백진실 뭐라 썼는 줄 알아? 제가 뭐라 썼을까요? 저 과제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썼겠지. 근데 이번에 영어 수업이잖아. 백진실 어떻게 썼냐면은 땡큐. 땡큐를 썼잖아. 영어 수업이라서. 네. 괜찮은데 조금 낯설긴 하더라, 살짝. 어쨌든 그랬어. 재무 역설이 있어. 그러면 김재영 씨, 네, 교수님. 재무의 역설 현상이 뭔지 알겠죠? 선별적 복지를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사회 지출에서 재분배 금액이 적어. 이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 자기들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여기 이쪽에서 좀 써놨는데 중산층 문제 이건 중산층.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문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선별복지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으로 나눠서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내니까 위에서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에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상중하로 계급이 있다고 치면은 상층인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건 당연한 거고 복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들 I don't care야. 그죠? 결국은 중산층의 문제인데 중산층은 선별적 복지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이지만 돌아오는 게 없어. 그죠? 하층 계급들은 세금을 안 내고 받는 게 있어. 그죠? 그럼 문제는 중산층이란 말이야. 세금을 내고 아무 복지 수혜를 못 받는 계층의 문제인데 점점 선별적으로 제도가 움직이면은 중산층 입장에서는 나는 받지도 않고 계속 세금만 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복지는 지지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 결정이 주로 선거 때 일어나는데 그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이나 혹은 정책 결정에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증세 요구했을 때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별적 복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강할수록 중산층이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자로 돌아서니까 증세 요구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분배 금액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분배 역설에서 발생하는 핵심 동의는 뭐냐면은 사실은 중산층의 선택 여부야. 중산층이 현재 제도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거지. 중산층은 선택적 복지에서 세금만 내고 받는 게 없으니까 이 제도를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증세 수능이 떨어지니까 점점 재분배 금액이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봐봐. 호주 이런 나라도 봐봐. 자유주의 국가들이잖아. 자유주의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가 세거든. 이런 나라들이 또 증세에 대한 거부가 많잖아. 그죠? 이른바 복지 효능감이 약한 나라란 말이야. 반대로 스웨덴 같은 나라들 봐봐. 보편적으로 하니까 복지 효능감이 높잖아. 그러니까 보편적 증세에 찬성하니까 당연히 재분배 금액이 커지는 이런 역설적인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분배 역설의 핵심은 사실 중간층의 선택이야. 사실은 중간층의 선택.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자. 보편적 복지가 어떤 식으로 재분배 효과와 중산층을 끌어들이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이거는 가상의 상황인데 봐봐. 여기서는 그 사회 계급을 5계급으로 나눈 거야. 상위 20%, 상위 40%, 60%, 하위 40%, 하위 20% 이렇게 5개 계급으로 나눠.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을 1,0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이라 가정해봐. 이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야. 그리고 이 나라는 소득세가 40%인데 누진적으로 매기지 않고 플랫하게 매긴다고 가정해봐. 실제는 누진세니까 세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누진세는 이렇게 누진적으로 가니까 실제로는 상층이면 세금이 더 많을 텐데 이 나라는 누진세가 없어. 그냥 플랫한 세금이야. 플랫한 세금이니까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쳐봐. 그러면 40%가 세율이니까 세금은 어떻게 걷어? 400만 원, 320만 원, 240만 원, 160만 원, 80만 원 걷지. 그치? 이게 국가의 그러니까 조세 재원이 돼. 그러면 이거를 다 걷으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편복지에서는 똑같이 나누지.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돼? 240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최종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 어떻게 돼? 상위 20%는 400만 원 뜯겨서 800만 원 240만 원 돌려받았으니까 840만 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상위 40%는 320만 원 세금 내고 240만 원 받았으니까 720이죠. 그죠? 최종 가처분 소득이. 이런 식으로 600, 480, 36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그 소득비를 보면은 세전 소득비는 1대 5인데 여기서는 트랜스퍼 된 다음에 보니까 1대 2.3이니까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죠. 세금을 통해서 줄어들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각 계층들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냐는 거야. 여기는 많이 내고 적게 받았죠. 그죠? 여기도 많이 내고 적게 받았죠. 여기는 똑같죠. 그죠? 여기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죠. 그죠? 여기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상위 계층들은 내가 돌려받는 게 적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 소득으로 어쨌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죠? 중요한 거는 이쪽 두 계층인데 이들은 여기 상위 60%는 뭐 낸 것만큼 돌려받았으니까 손해보는 게 없어. 그죠? 이 제도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유가 없어. 여기는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으니까 이 제도를 찬성할 수밖에 없어. 그죠? 여기도 당연히 찬성하죠. 그죠? 표가 만약에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제도를 찬성하는 걸로 한다면 적어도 표는 어떻게 갈리겠어? 60대 40으로 표가 갈리겠죠. 그죠? 현행 제도를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편 제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중산층을 끌어오기 때문에 점점 분배액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바로 재분배 역설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보편 제도로 하면은 이렇게 소득 격차 1대 5였던 소득 격차가 1대 2, 3으로 줄어들고 각 계층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중요한 거는 중간계층이죠. 중간계층을 복지로 끌어들임으로써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더 비용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이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지지가 높을 것 같잖아.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 계산을 해보면은 오히려 보편복지가 더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제도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오세훈의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한국에도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이 붙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번 선거도 내가 볼 때 붙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한국도 이제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이 붙는데 선별복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대개는 분명해. 대개는 돈 문제, 재원이 딸린다. 그 다음에 왜 부자한테도 돈을 주냐. 뭐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거든. 근데 사실은 이 선별복지 주장이 오히려 복지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복지제도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싶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식의 보편제도 여기 나오잖아. 중간계층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표현되잖아. 그죠? 이런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선별과 보편복지 논쟁은 한국에도 앞으로 본격화될 거고 한데 결국은 그 논쟁의 핵심은 사실은 중간계층을 어느 쪽으로 끌어들일 건가, 친복지 성향으로 끌어들일 건가, 반복지 성향으로 밀어낼 건가, 이 쟁점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보면 좋겠다. 질문 없죠? 다음은 급여 체계. 뭘 줄 건가? 그러니까 보편 선별은 누구에게 줄 건가 문제인데 급여 체계는 뭘 줄 건가 문제야. 그러니까 돈으로 줄 건가, 물건으로 줄 건가 이런 문제죠.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바우처라는 게 도입돼. 바우처는 이른바 쿠폰 같은 거냐. 이게 한국에는 2007년도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그러니까 아기 낳으면 이제 도우미 받는 것도 바우처로 주는 거죠. 가사간병 방문,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 이런 것들을 바우처로 줘요. 그러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죠. 이런 서비스 받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그거에는 못 쓰는 거죠. 뭐 이런 게 바우처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부터 하고. 민지 씨, 네. 우리가 복지를 줄 때 현금을 주는 거하고 현물을 주는, 그러니까 대개는 서비스지.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까? 자율성에서는 현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현금이 낫지. 그죠? 근데 현금을 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거를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거나 따로 빼놓을 수도 있어서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나마 저축을 하면 다행이고 대개는 가령해서 그 생계비로 쓰라고 했거나 혹은 뭐 요양을 쓰라고 했거나 혹은 가사도우미로 쓰라고 했는데 딴 데 쓰는 거지. 특히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심하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빈곤 문화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돈을 딴 데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 효과성 측면에서, 목표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금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물로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의복 이런 것들을 현물로 바로 지급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선택권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합친 게 바우처라는 거예요. 그죠? 바우처는 현금처럼 그 서비스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해. 그리고 조세 지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이 현금 급여나 현물 급여나 바우처는 재정 지출이잖아. 재정 지출이잖아.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거나 혹은 그 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뭐 바우처도 다 돈이니까 재정 지출인데 조세 지출을 할 수 있는 거 조세 지출도 마찬가지지. 조세 지출은 뭐야? 조세 지출은 세금을 아예 감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걷어서 주는 게 아니라 걷어서 재정 지출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세금을 걷을 때 아예 덜 걷는 거지. 그러니까 감면이나 환급 같은 경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조세 지출이죠. 그죠? 이 네 가지만 일단 보십시오. 보시면은 효과성 측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목표 효과적이냐? 현물급여가 가장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현물급여는 바로 그 서비스를 직접 주는 거니까. 그죠?
요양 서비스라든지 혹은 양육 서비스 바로 주니까 가장 효과적이죠. 바우처나 조대출은 중간 정도죠. 그죠? 소비자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금이 가장 좋죠. 왜냐? 현금은 그 돈을 갖고 그야말로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선택권이 높은 거죠. 그런 면에서 현물이 가장 낮죠. 바우처는 중간이고. 그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현금이 가장 높죠. 당신에게 복지를 주고 나에게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니까 이걸 갖고 당신이 담배 사 먹든 술 마셨든 혹은 생활비 쓰든 상관않고 당신의 선택에 맡기는 거니까 인간 존엄성 측면에서 가장 낮죠. 낮죠. 그 다음에 바우처는 중간 정도죠.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는 효과 측면에서는 현물이 가장 나아. 비용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줄 때. 김정민 씨, 우리가 무엇으로 복지를 줄까 할 때 비용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측면에서는 현물로 주는 게 더 낫거든. 그 왜 그럴까? 정민 씨, 김정민 씨. 왜냐면 복지를 받는 사람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물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측면도 있지. 그 측면도 있는데 더 중요한 측면은 국가가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른바 공구의 효과가 공동구매 효과가 있는 거야. 국가가 어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가가 직접 제공할 수 있지만 대개는 지금은 민간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서 공급하잖아. 그치? 현물 서비스를 현물은 이제 서비스 포함되니까 제공한단 말이야. 그럴 때 국가가 개인이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 국가가 통으로 협상할 수 있잖아. 그잖아. 통으로 협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량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대량 구매해서 그거를 이제 국민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우처도 마찬가지죠. 바우처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우처를 갖고 가면은 딴 데 못 쓰고 그 돈은 그 바우처는 꼭 그 쿠폰은 꼭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죠? 운영 측면에서도 현물이 가장 운영하기 효율적이죠. 왜냐? 국가가 이것도 역시 현물로 가려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공공 요양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국가가 직접 대량 구매해서 직접 관리하고 하니까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 위탁을 주거나 계약을 맺으면은 정부가 그 민간 위탁이라든지 그쪽에 관리 책임이 있잖아. 그들이 약속한 기준만큼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 다음에 아동들을 제대로 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잖아. 근데 국가가 공립 어린이집이나 혹은 공립으로 하면 직접 하니까 운영상에서의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무엇을 공급할 건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정부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비용 효과적이고 운영적으로 더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을 판단해서 정부가 제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공급하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 보시죠. 이걸 보면 좋겠다. 현금 급여를 할 때도 균등하게 주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야. 그죠? 아동수당 같은 경우 현금을 균등하게 주죠. 그 다음에 현금을 줄 때도 차등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이 하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죠.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도 소득 분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주잖아. 그죠? 그 다음에 소득 비례로 주는 경우가 있어. 소득 비례 주는 게 대표적인 국민연금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내가 납입료를 많이 내면은 소득에 비례해서 돌아오거든. 물론 이제 최고치가 있어. 지금 435만 원 정도의 최고치가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납입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납입할 때 소득 비례해서 내고 그다음에 소득 비례 돌려받는데 지금 상한선이 있거든. 435만 원. 435만 원 이게 매년 높아지는데 어쨌든 400한 고 언저리에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두고 있어. 왜 두냐면은 상한선을 안 두면은 소득에서의 그 격차가 나중에 연금의 격차로 너무 크게 발생하죠. 크게 발생하니까 그 격차를 너무 큰 격차를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그죠? 이런 건 어쨌든 소득 비례로 돈을 받는 거죠. 보충급여는 뭐냐면은 현금을 받을 때
그 차액만큼 받는 거야.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계급여를 어떻게 주냐면은 중위소득의 30%의 미달제들한테 주는데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작년도는 48만 원 정도 있었어. 48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벌이의 차액만큼 주는 거야. 48만 원이 그 기준금액인데 내가 만약에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그 차액인 18만 원만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중위소득 30%인 48만 원을 맞춰주는 거야. 이게 이제 보충급여 방식이죠.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보충급여 방식인 거죠. 매칭급여는 뭐냐면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아이들의 통장에다가 매년 일정액을 넣어. 그러면 국가도 거기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동일 돈을 넣어줘. 그러면 그 아동 계좌가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매칭으로 돈을 주는 거죠. 정부가 부모가 는 돈에 상응해서 그 비례적으로 같이 정부가 돈을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금을 줄 때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준다는 거.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현금 급여로 받았던 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부모님이 받았을 건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작년에 가구당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었죠. 예빈 씨 작년에 받았어? 네, 받았어요. 자기는 가구 분리해서 개인이 받았어? 아니면 부모님이 받았어? 부모님이 다 받으셨어요. 받았어? 4인 가구 몇 가구요? 자기네 집에? 저희 5인 가구예요. 5인 가구 얼마 받아? 저희도 10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받는 거야? 네. 기억나지? 자기들 받았던 100만 원. 난 작년에 안 받았어. 나는 왜 안 받았냐면은 그냥 있어 보이고 싶었어.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기부 안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의제 기부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도 몰라주더라고. 그냥 나만 그냥 바보짓 한 것도.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어. 혼자 잘난 척한다고. 어쨌든 작년 기억날 거야. 이런 제도. 서울시 긴급 생활비라는 게 있었어. 서울시 긴급 생활비는 뭐냐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이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한테 일정 금을 주는 거였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있었죠. 이거는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였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있죠. 여기 이제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24세가 되면은 월 25만 원씩 주는 제도가 있어.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작년에 운영됐었거든. 코로나 겹쳐가지고. 이거는 다 현금으로 주는 이제 복지제도죠. 그럼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보면은 5가지를 충족해야지 기본소득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이 되려면 그게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야. 왜 현금으로 주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일 때 현금으로 주는 게 개인의 자율성을 가장 증진시키는 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현물로 줘서는 안 되고 현금으로 줘야 돼. 그래서 기본소득의 첫 번째 조건은 현금 지급이야. 두 번째는 개인 지급이야. 기본소득은 반드시 개인으로 줘야 돼. 백진실 씨. 네. 기본소득은 왜 개인을 단위로 줘야 될까? 개인으로 줘야지 가장 대, 균등하게 나눠 쓰지 않을까요? 어떻게? 균등하게 나눠 쓰지 않을까요? 가족들 뭐 가족 단위로 주거나 이러면 같이 쓰면은 한 사람이 다 못 쓰지 않아요. 적절하게 나눠서 못 쓰잖아요. 그렇지.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은 리얼 프리덤이라는 개념이야. 진정한 자유라는 개념이야. 그러면은 아까 예빈 씨 얘기처럼 작년에 정부 재난기본소득을 가구 단위로 줬단 말이야. 가구 단위로 주면은 사실은 누가 받는 거야? 가부장이 받는 거지. 엄마나 아빠가 받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돈 안 주잖아. 자기들한테 똑같이 돈빨이 했어? 안 했지? 엄마 아빠가 니들 다 생활비 쓴 거야. 니들 다 반찬값 한 거야. 이러고 안 주잖아. 이 얘기는 뭐야? 내가 개인이지만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내가
돈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브레이드 위너의 종속적인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기본소득은 그런 것마저도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급 대상을 개인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개인에게 줘야 돼. 세 번째는 무조건성 개념이야. 무조건성 개념은 수단 개념하고 똑같지. 수단 개념도 어떤 범주가 속하면은 그 범주에 속하면 무조건 주잖아. 이때 무조건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노동 요건을 따지지 않는 거야. 노동과 기여를 따지지 않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보통은 수당이라든지 보험을 받을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노동을 하거나 혹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보편성. 보편성 조건은 뭐냐면은 자산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산 조사.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정규성. 그러니까 일정하게 줘야 된다. 일정하게. 한 번 주고 땡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정하게 줘야 된다는 거야. 이 다섯 가지 조건. 즉 현금으로 줘야 되고 개인에게 줘야 되고 무조건 줘야 되고 즉 근로나 기여를 따지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자산 조사 없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주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 응? 그러면 이 기준으로 어떤 게 기본소득이 가장 가까운지 한번 봅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족 줬던 거 현금으로 줬죠.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줬죠. 현금으로 줬죠. 충족하죠. 개인 단위로 줘야 되는데 개인 단위로 안 줬단 말이야. 가계 단위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종속돼 있는 자기들처럼 부모에게 종속돼 있는 사람들은 리얼 프리덤의 요건을 충족 못하는 거야. 그죠? 무조건성은 충족하죠. 보편성도 충족하죠. 자산도 없이 줬으니까. 근데 일회성이니까 정기성은 충족 못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줬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섯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를 미충족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할 수 없는 거죠.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한번 봅시다. 서울시에 살고 중위소득 50% 미만이면 주거든. 이거는 현금 지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카드 포인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카드로. 그러니까 현금처럼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직접 현금을 주지 않으니까 세모 정도죠. 개인 단위로 지급하지 않아 이것도 가구 단위로 지급해. 그러니까 이것도 X죠. 무조건성은 맞아. 근로나 기여를 따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무조건성은 충족해. 근데 자산조사가 있어. 중위소득 100% 이하니까 자산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1회만 주니까 이것도 역시 기본소득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죠. 한 가지만 충족하는 거야. 기여라든지 노동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죠? 경기도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 줬던 거죠.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받았을 텐데 이것도 역시 내가 알기로는 포인트로 준 걸로 알고 있어. 포인트로 줬죠. 그다음에 개인 단위 여기서 개인 단위로 줬어. 개인 단위 줬고 무조건성은 맞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거주하면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범주 보편성을 충족하죠. 그죠? 그리고 일회성이니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를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여기도 포인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인트를 주죠. 그다음에 개인 단위로 줘. 만 24세 경기 거주자한테 주거든.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주고 여기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줘. 그러니까 무조건성 충족하고 보편성도 충족하죠. 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주니까 자산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범주 보편성을 충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죠. 사실은 1년에 4번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에서 4번 주거든. 그래도 이제 정규성에는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존재했던 제도들을 현금 급여를 주는 제도를 보면은 어떤 경우도 기본소득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도는 거의 없어. 없는데 그나마 가까운 거는 뭐냐면은 내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그나마 가까워. 근데 재난기본소득은 작년 1회만 한번 줬거든.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줘. 그러니까 만 24세가 되는 해에 매년 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5년도 95년도랑 96년생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어. 만 24세잖아. 그지? 여기 경기도 살면서 만 24세 되는 사람 있어? 손 들어봐. 있어? 없지. 지금 95년생이랑 96년생이면은 학번으로는 14학번이나 15학번이니까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그나마 한국의 진입이 현존하는 제도 중에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가장 기본소득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다. 지금 여태까지 내가 한 설명이 뭐냐면은 복지제도를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줄 건가? 보편 선별 복지 얘기랑 두 번째는 무엇을 줄 건가? 현금을 줄 건가? 현물을 줄 건가?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궁금한 거 있어? 임기일 씨,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없습니다. 없어? 윤경 씨, 궁금한 거 있어? 네, 뭔데? 아니 없습니다. 서윤 씨, 네, 궁금한 거 있어? 아니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은 4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보시죠. 오케이. 앞에서 앞 시간에 내가 막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복지 정책을 복지 제도 혹은 복지 정책 분석할 때 대상 체계랑 급여 체제 얘기했고 이제 남은 시간에 뭘 얘기할 거냐면 전달 체계랑 재원 체제에서 얘기할 거야. 전달 체제는 이제 어떻게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는 어떤 경로로 공급할 건가인데 크게는 이 생각하면 좋아. 주로 이제 사회 서비스랑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사회 서비스는 이제 보육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혹은 양로 혹은 요양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돼. 이거를 정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정부가 직접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걸 해가지고 직접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경우가 있어. 혹은 바우처 정도 줄 수 있지. 혹은 지원금 정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거나 혹은 바우처를 줘서 이 돈 갖고 가서 시장에서 그 서비스 구입하세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 시장에 의지하는 거지. 세 번째는 정부가 직접 국공립집을 운영하지 않지만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혹은 유치원들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육이라든지 양육 서비스 제공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는 그냥 규제자로서 그 서비스 공급체 규제자로서 역할을 해서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시장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 그죠?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는 사실 그때그때 달라.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중심으로 하다가 시장으로 넘기는 쪽으로 움직여 왔어. 근데 한국은 반대로 시장에 맡겼다가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 얘기 좀 해볼게. 먼저 보자. 이렇게 보면 좋아.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직접 생산해서 직접 정부가 공급자가 되는 경우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가보험자잖아.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국가보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국가가 직접 보험자 역할을 하니까 직접 공급하는 거와 같은 효과죠. 보편수당도 국가가 직접 행정력을 이용해서 복지의 공급자로서 공급 주체로서 작동을 하니까 직접 생산 전달자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교육이라든지 공공부조라든지 사회서비스 이런 경우도 직접 생산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재원은 모두 세금으로 하는 거죠. 세금으로. 중앙정부 거는 직접 세금으로 하고 국세로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플러스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급하죠. 비영리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국가가 하는 복지가 너무 부담이 많고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컨트랙트 아웃,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거야. 계약을 맺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고 그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런 거 많죠. 지금 요양기관이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데이케어 이런 데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하죠. 국가랑 계약을 맺고 사실 국가가 할 서비스를 그런 민간인들이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죠. 국가는 뭘 하냐? 국가는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나 혹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그다음에 그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인지 이것만 관리 감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국가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국가는 그냥 관리자로서 혹은 규제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닌 경우는 뭐냐면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죠? 그냥 시장에 가서 그냥 개인이 구매하는 거야. 그냥 그럴 경우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보조금, 그때는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죠. 개인에게
양육수당을 주거나 혹은 바우처를 줘가지고 이 돈을 갖고 가서 당신이 시장에서 사와라 이런 경우인 거죠. 그죠? 어린이집만 생각해봐. 어린이집만. 어린이집만 생각하면은 어떤 게 제일 나을까? 한승민 씨.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어린이집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혹은 뭐 워킹맘들, 유전 같은 워킹맘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나을까? 승민 씨. 음, 생산 전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공 어린이집이지, 그죠? 공공 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기존에 이제 양육이나 보육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비영리기관에 주로 전적으로 맡기죠. 사실상 영리기관, 시장에 거의 맡긴 형태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어린이집의 격차가 생기고 어린이들의 양육 보육의 격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품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가령 뭐 교육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육하거나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에 워킹맘들이라든지 혹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그 수요는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 생산자로 나서라는 요구를 많이 하죠. 그죠? 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유치원을 많이 지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공어린이집이나 공공유치원 비율이 한 20%가 약간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늘리라는 쪽으로 우리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건 항상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어린이집 비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가 영리기관에 시장에 완전히 맡기고 피규제 역할자로서만 역할만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의 세금 부담과 관련이 있죠. 정부의 이제 조세 부담과 관련이 재정 부담과 관련이 있어서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기관으로서만 역할을 했는데 그 규제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소득 격차에 따른 어떤 이용 시설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 요새 젊은 부부라든지 혹은 워킹맘들은 이제 공공 어린이집, 공공 유치원들을 많이 늘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이런 쟁점이 많은데 어떻게 누가 공급할 건가, 어떤 방식 공급할까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서비스 공급자와 재원 부담자, 그다음에 수급자의 선택권이 있는가 이 세 개의 기준으로 기존의 사회 서비스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순수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정부가 공급하죠, 직접. 정부가 직접 공급하죠. 재원은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신 수급자의 선택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체제니까. 그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부가 공급하고 재원도 정부가 마련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수급권이 일정하게 있나 봐. 이건 약간 있나 봐, 이거는. 초등학교랑 다르게.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직접 공급하니까 공급자는 정부가 되는 거죠. 지방정부가 되는 거죠. 재원 부담은 민간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고 지자체가 운영만 해주는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당연히 개인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죠. 그죠? 완전 자유시장을 맡길 경우, 학원이나 양육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공급자는 민간이죠. 재원도 민간이죠. 재원 부담자가 민간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용료를 내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내 돈 내고 하니까 선택권이 있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서비스, 사회 서비스 공급자들을 쭉 보면은 이 운영 방식을 누가 공급하고 어떤 재원으로 하고 수급자, 이 사용자들의 어떤 선택권 있는 기준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공급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과소공급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과소공급되는 문제들. 그때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라든지 혹은 외부 효과가 큰 것은 과소공급되잖아요. 가치제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은 단점은 정부 자체 실패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정부의 관료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모두 어린이집을 공급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워킹맘들의 요구대로 정부가 모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 좋은데 그거 이제 지금 현재로 따지면 과소공급된 상황이니까 정부가 직접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어떤 서비스 획일화, 그다음에 정부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장에 맡길 때는 전혀 반대의 문제가 있죠.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소득의 격차가 아이들의 보육이라든지 양육 서비스의 격차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탈상품화인데, 즉 시장에서 상품화되는 것들을 거스르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복지의 취지에 맞냐, 이런 질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비영리 조직에서 하는 경우. 비영리 조직이 할 경우에는 운영은 비영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랑 비영리 조직이 서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대신 공급해 주는 거죠. 보통 보면은 종교단체라든지 개인 독지가라든지 혹은 사회단체들이 이런 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제 운영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해주는 거죠. 재원과 운영은 이들에게 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데 하면. 이런 문제가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아. 일단은 당연히 이제 재원 부족이 당연히 있고, 특수주의, 일부 집단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해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그 종교단체에 가입한 사람 혹은 그 신자들만 서비스 받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선적 가부장주의,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 주로 보면은 그런 문제 가끔 있잖아. 어떤 사회사업자가 사실상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 막 그 수용자들을 굉장히 확대하고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경우 있었잖아. 그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마추어이즘. 복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적인데 대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유를 보면은 뭐랄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열정이라든지 혹은 도덕적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최근의 추세는 뭐냐? 글로벌 추세는 뭐냐면은 웰페어 믹스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역할을 점점 시장이나 혹은 제3섹터로 넘기는 추세야. 서구의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국가가 기존의 국가 중심의 복지, 국가가 복지의 주요 공급자가 됐을 때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 부담이 크니까 이거를 웰페어 믹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복지 주체들이 동시에 공급해서 복지를 더 다원화시키고 복지의 어떤 서비스 수준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야. 근데 원래 속마음은 뭐냐면 재정 부담을 더 하는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면은 재원 부담이 크잖아. 세금 부담이 큰데 정부가 그냥 재원 부담을 민간으로 넘기거나 시장으로 넘기고 관리자로만 남으면은 재정 부담이 줄어들잖아. 뭐 이런 취지로 하고 겉으로 포장할 때는 다원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970년대 우리 그때 봤듯이 복지국가가 위기가 온 이후에 서구 중심으로는 복지 다원주의라는 이름 혹은 웰페어 믹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복지를 공급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 시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고 기업도 담당하는 복지들이 있어요. 기업도 복지 서비스 제공할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없지만 퇴직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기업에서 대기업 같은 데서 제공하는 각종 이른바 부가 혜택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다 기업 복지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도 사실은 기업 복지에 속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었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1900년대 초반 때 의료보험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하기 시작했냐면은 기업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을 가입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국가보험을 만들지 않고 각 기업별로 자신의 피고용자들의 의료보험을 들도록 만들어. 그럼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렇게 피고용주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야. 미국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기업은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서 세금, 의료보험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미국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사적 보험자들의 이권이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거의 그런 식으로 거의 60년 이상 발전을 해와.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가령해서 오바마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없애고 국가보험을 하려면은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이미 그런 식으로 거의 100년 가까이 민간보험으로 성장해왔던 보험회사라든지 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다 없애고 이제부터는 국가가 보험자로 들어올 거야. 우리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처럼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제도 가만히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미국은 여러 번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런 식의 미국식의 기업식의 복지 이런 것들을 없애고 국가보험을 도입하려고 의료보험에서 국가보험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관련 업체들의 로비 때문에 무산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어쨌든 기업에도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1978년, 70년대, 80년대 발전국가로 발전해올 때 국가복지가 거의 없었잖아.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왔냐면은 기업복지로 거의 살아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국가복지의 빈틈을 한국 경우에는 발전국가들은 기업과 가족이 거의 메꿨다고 보면 돼. 그죠? 근데 이제 기업복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복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른바 그 프린지 베네핏이 차이가 나니까 프린지 베네핏 부가 혜택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기관이 복지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족도 중요한 복지의 주체 중에 하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보통 가족이 하는 복지는 뭐가 있을까? 백진실 씨. 네. 복지 공급에 있어서 가족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복지에서요? 가족은 가장 가깝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데? 가족?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가장 생활에서 밀접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다 도와주는 게 가족이죠. 어린아이 돌보고 노인네들 돌보는 이른바 보육, 양육, 양로, 요양 이런 게 다 가족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가족의 역할이고 예전에 가족이 다 해왔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노인연금으로 주는 월 30만 원도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용돈 같은 게 그런 거였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부모 세대의 빈곤이 자식 세대의 빈곤이 되면서 요양 과정, 양로 과정에서 빈곤이 되니까 그 역할을 국가가 해주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의 복지가 약했을 때는 가족이 그런 역할을 많이 메꿔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국가 역할이 너무 크니까 이른바 복지다원주의 이런 의미로 정부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복지다원주의로 웰페어 믹스로 움직였는데 한국은 사실은 거꾸로 움직였어. 한국은 서구가 국가복지가 강했을 때 국가가 사실상 복지 역할은 거의 안 했거든. 거의 시장에 맡기거나 기업이 하거나 가족이 혹은 비영리단체로 하니까 한국은 오히려 추세가 국가복지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서구는 사실은 글로벌 트렌드하고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복지학자들은 이 웰페어 믹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은 이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일정하게 민간이나 가족으로 떠넘기는 이런 이데올로기로 작용될 수 있거든. 그잖아. 복지 수요의 다양성,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가족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혹은 기업으로 넘기는 어떤 알리바이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복지학자들은 이런 복지다원주의라는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지. 특히 한국 같은 맥락에서는. 그죠? 어쨌든 뭐 이런 쟁점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얘기할 마지막은 돈 문제, 이제 재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재원 문제. 이른바 복지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문제. 네 번째 쟁점이죠. 이거는 내가 여러 번 말해준 편인데 이쪽은 우리나라의 조세.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들을 그때 얘기했듯이 조세 재정 정책이라고 했잖아. 복지 정책이라는 게 그냥 그거를
제도를 분해해 보면은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붙여놓은 게 복지국가라는 제도예요. 조세 정책은 그야말로 어떻게 국가가 세금을 추출해내는가의 문제고, 재정 정책은 그렇게 추출한 재원을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야. 그죠? 쓰는가의 문제인데, 먼저 조세 추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그때 했지만 저부담 체제라고 얘기했죠. 이 조세 부담률 측면에는 OECD 평균이 25%인데 한국은 1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세 부담률에 사회보장 부담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걸 다 합치는 거야. 그렇게 합치면은 OECD 평균은 34%인데 한국은 24%니까 한 10% 모자라.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면에서 저부담 체계라는 거야. 그때 얘기했듯이 지출 측면, 그러니까 조세 지출 측면,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한국은 그때 잘 얘기했듯이 OECD 평균은 한 20%인데 한국은 한 11% 된다. 뭐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이제 저부담 저지출 체계가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인데, 요거가 여러분들 요거 내가 자주 인용했고, 요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 자주 나오고 뭐 항상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거야. 항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들고 나오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야. OECD 평균은 23%, 20%인데 한국은 GDP의 10%밖에 안 된다. 사회 지출이. 이때가 요걸 많이 쓰는데, 요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얘기해 주면 이런 거야. 요 한국이 GDP의 10% 쓴다고 할 때 요 사회 지출 요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Public Social Expenditure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혹은 우리나라가 복지로 혹은 사회 정책으로 쓰는 돈의 재원들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정부 부분에서는 일반 정부 지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관리자가 돼서 정부가 갖고 있다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사회보험급여야. 이거는 이제 정부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 사회지출을 쓰는 돈은 세금을 쓰는 경우랑 일반 지출과 사회보험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건 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세금이고,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사회보험료가 되는 거죠. 요 두 개 부분을 합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라 불러요. 소셜 익스펜디처라 불러요. 요 비율이 우리나라가 GDP의 10%라는 뜻이야. 10%. 그러니까 이 비교는, 이 국제 비교는 요 비교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라. 아까도 잠깐 봤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미국은 어디 있냐면은 요 나라가 여기 있다. 한국보다는 당연히 높은데 미국은 어디 있냐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어디 있어. 미국이 없어. 미국 없어. 미국 없는데, 미국 데이터가 없어. 미국 데이터가 없는데, 미국 데이터도 미국도 저부담 체제야. 저부담 체제인데, 근데 미국은 뭐가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이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 지표는 뭐냐면 이 지표거든. 그 나라의 세금과 사회보험 지출로 내는 이 비중이 얼마냐 보면은 미국은 한 15% 안팎밖에 안 돼서 OECD보다 낮은 나라야. 근데 미국의 복지 지출이 적냐? 미국은 적은 나라는 아니야, 사실은. 미국은 어디서 지출하냐면은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간 부분이나 혹은 기업 부분에 지출하는 복지가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국제 비교를 할 때 이 부분은 공공사회 지출만 비교하니까 미국 같은 건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많은데 그 복지 지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닐 뿐이야. 정부 부분이 아닐 뿐인 거야. 그러니까 민간, 여기서 이제 기업 복지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기업도 법정 지출이 있어. 법정 급여가 있어. 반드시 법에 의해서 기업이 지출해야 될 돈이 있어. 다른 일에서 국민연금의 반땡하는 거 4.9%, 4.5%라든지 건강보험의 반땡 부분, 이런 거는 법정 급여 부분이야. 근데 자발적 급여, 우리 회사는 좀 수익이 많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뭐 자녀 등록금이라든지 혹은 뭐 대학 입학금을 좀 더 주고 싶어. 이런 건 기업 복지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는 자발적 급여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 복지 중에서도 혹은 복지 중에서도 법정 급여, 반드시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을 수 있어. 이런 게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의 총량은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더 큰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많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비교하는 건 사실은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공공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용이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내는 지출이 몇 프로인가인데 이것만 하면 그 사회, 그 나라의 총 복지 지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민간 부분 중에서도 법정 지출을 포함하면 그게 사회복지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총 사회복지 지출하면은 민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개인 기준에서 보면은 복지 지출 이만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거든. 세금으로 환수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만큼을 빼게 되면 세금만큼을 빼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받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이것도 미국 케이스인데 미국은 그때 조세 지출을 약하게 하는 대신 재정 지출을 약하게 하는 대신 조세 지출을 많이 한다 했잖아. 감면과 환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환수하더라도 조세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쪽 부분이 커지니까 실제로 복지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개인의 가처분 소득 입장에서는 이쪽이 늘어나니까. 내 말 이해해?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지표는 사실은 공공부분 지출만 비교하는 거야. 근데 그 나라의 복지 지출을 보면은 이런 민간 부분 요인과 세금 부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표보다는 더 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하지만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공공 부분을 주로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지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복지국가의 발전은 확실히 그 나라의 조세 추출 능력과 직결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가 우리가 이제 근대 민족국가 형성 이후로 국가 역량이 점점 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국가 역량이 커질 때는 우리가 행정국가 현상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국가의 능력이 커지는데 여러 가지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것도 국가 능력이야. 미얀마처럼 내란이 발생했을 때 그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질서와 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국가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조세 추출 능력이야.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뽑아내는가. 이게 조세 추출 능력이라는 건데 이것도 국가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건 20세기 초반 때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조세 추출 능력을 데이터로 비교한 거야.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이 다섯 개 국가들의 조세 추출 능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 근데 20세기 초반부터 되고 그다음에 20세기 전후 2차 대전이 지나면은 이 국가들의 조세 추출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라 사이에서 조세 추출 능력의 차이가 발생해. 미국 같은 나라가 능력이 처지죠. 왜냐하면 미국은 조세 저항이 세니까.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조세 추출 능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 그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시기가 뭐랑 일치하냐면은 복지국가의 형성기랑 일치해. 20세기 초반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복지국가 형성이라는 거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복지국가를 형성시키는 주요한 요인인데 실제 국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복지국가가 사실 20세기 초반에 출발하잖아. 초반에 시작돼가지고 제도적인 몇 가지가 생겼다가 전후에 본격화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잖아. 사회정책이 본격화되잖아. 이 복지국가 출현과 직결된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나라 국가의 조세 추출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왜냐? 복지국가는 재정 지출로 이루어지는 국가니까 결국은 이 재정 지출을 하려면은 그만큼 세금을 끌어내야 되거든. 세금을 국민에게 추출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가의 조세 지출 능력이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역량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조세 지출 능력은 복지국가의 성장은 조세 지출 능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 그리고 그 국가 간의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국가 간의 어떤 격차, 복지국가의 격차는 역시 스웨덴과 미국의 격차는 조세 추출 능력과
직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데이터는 그 다음 데이터는 내가 보여줬는데 20세기는 역시 복지국가 시대예요. 복지국가 시대고 그때 20세기 초반은 또 복지국가 등장하면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자산 불평등이 감소한 그때 내가 데이터 보여줬죠. 이쪽이 상위 10%들의 영국과 스웨덴의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인데 이게 20세기 초반에 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해요. 감소하기 시작해. 이 시기가 20세기 초반인데 이 시기가 복지국가와 거의 동일해.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어떤 효과를 갖고 왔냐면은 자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온 거야. 근데 이 역량이 어디서 왔냐면은 정부의 조세 추출 능력과 관련돼 있어. 근데 이때 조세는 뭐였냐면은 강력한 누진세랑 연결돼 있는 거야. 보면은 이게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기간과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기간과 복지국가 조세 추출 능력이 늘어나는 기간이 일치하고 이 기간은 동시에 뭐냐면은 자산 불평등이 감소하는 기간과 겹쳐. 이게 뭡니까? 20세기 초반에 복지국가가 등장했어.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과 유럽과 복지국가가 등장했는데 그거는 뭐와 일치하냐면은 그 나라의 조세 추출 능력, 국민들에게 세금을 뽑아내는 능력이 국가 능력이 늘어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때 세금은 누진세로 형성되는 거야. 누진세 형식으로 세금 추출이 늘어나는 거야. 여기서 누진세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적게 걷고 많은 사람에게 세율을 높게 걷는 거야. 아까 같은 플랫하게 걷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 효과를 통해서 복지국가 확대되는데 동시에 어떤 효과가 같이 나타났냐면은 그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효과는 뭐냐면 아까 봤듯이 세금을 걷어서 분배 효과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복지국가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세금들을 우리가 운영하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세금 문제. 재원 문제인데 공공재원은 다 돈으로 하는 거야. 세금으로 하는 거야. 세금 아니면 보험료로 하는 건데 구태여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개인 입장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소득세랑 지방세랑 건강보험료랑 연금은 서로 구분되거든요. 후자 두 개를 사회보험료라 부르고 앞에 거를 세금이라 부르는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 똑같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보면은 사회보험세라는 게 있어. 사회보험세, 사회보험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도입했겠죠. 이 세금은. 그게 누굽니까? 비스마르크잖아요. 비스마르크가 1800년, 80년대 초반 때 질병연금이라든지 폐질연금 이런 걸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통일한 이후에. 그러면서 사회보장에만 쓸 목적으로 걷는 게 이른바 사회보험료죠. 그죠?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세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고용주랑 내가 반반씩 내.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냐면은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다 내게 돼 있어. 고용주가. 그게 이제 이른바 고용주 입장에서 이게 급여세라는 거야. 페이롤 텍스라는 건데 스웨덴은 법인세를 낮춰주는 대신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수혜자한테 주지 않고 기업한테 주는 거야. 고용주한테. 그러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세금의 일종인 거죠. 두 번째는 소득세야. 그러니까 공공재원 중에 소득세. 소득세는 언제 도입됐냐면은 의외로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는데 나폴레옹 전쟁할 때 소득세가 도입됐어. 소득세가.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같은 경우 있잖아. 미국이 소득세가 언제 도입된 줄 알아? 소득세가 이제 개인의 소득에다 매기는 거잖아. 소득세가 미국에는 1913년도에 도입됐어. 1913년, 1916년도. 심지어 헌법을 바꾸면서. 이해 안 가지? 지금은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 근데 소득세도 사실상 20세기 초반의 산물이야,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낸 지가 굉장히 얼마 안 된 거야. 그리고 그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낸다. 즉 부자의 세율이 더 높고 가난한 사람은 그 세율을 적게 낸다는 거는 더 근래의 일이야. 그러니까 소득세도 굉장히 최근에 발명된 세금인 거야. 그럼 그전에 무슨 세금을 냈느냐? 그전에는 그냥
인도세를 낸 거야. 그냥 사람 머릿수대로 낸 거야. 머릿수대로. 일정 배분. 그래서 세원의 근거가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보면 돼. 첫 번째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 두 번째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야. 세 번째는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세원은 전부 세 개가 있는 거야.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어. 재산세는 비교적 빨리 만들어졌어.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게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야. 소비에 매기는 세금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가가치세지. 부가가치세. 그죠? 그리고 법인세도 사실은 소득세 일종이죠. 왜냐하면은 개인의 소득에 매기는 게 소득세, 기업의 즉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게 법인세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누진세로 돼 있고 최고 세율이 아마 38%, 40%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38% 매긴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매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1억을 벌면은 내 구간이 4천만 원까지, 6천만 원까지, 8천만 원까지, 1억 원까지 이 구간이 정해지잖아. 그 구간별도 다르게 세율이 매겨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소득세 매기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법인세는 지금 우리나라는 25%, 24%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재산세는 이 중에는 가장 먼저 도입된 세금인데 가장 조세정이 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재산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그야말로 아파트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면은 9억 원 이상인 그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세율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은 아파트 금액이 그대로 있더라도 아파트 세금은 재산세 어떻게 매기냐면은 시가로 매기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집이 10억이면은 10억에다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가는 계속 변하니까 세금을 매기는 그 과표를 정해요. 그게 공시지가라는 개념이야. 공시지가를 이게 매년 조정하거든요. 시가에 80% 맞춰. 근데 최근에 시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공시지가를 좀 올렸어. 80%까지 따라가게. 그러면 과표 구간이 올라가니까 재산세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근데 조세 저항은 재산세가 가장 크다? 왜 그럴까? 김정민 씨. 조세 저항은 재산세가 가장 많아. 정민 씨. 김정민 씨. 네. 왜 재산세가 많을까? 마이크 켜봐. 정민 씨. 가지고 있는 가져가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어떻게? 네? 어떻게? 왜 안 조세? 들리나요? 아니 말해봐. 재산세가 가장 조세량이 큰데 왜 재산세가 가장 클까? 제 목소리 혹시 안 들리나요? 들려. 들려. 안 들려. 지금 안 들려. 제가 방금 지금 안 들려.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들어와 있어서 아, 이거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지금도 계속 끊기셔서 교수님 어떻게 하지? 내가 포기하면 되지. 포기할게. 다음에 얘기해 줘. 도현 씨. 도현 씨, 김도현 씨. 네. 재산세가 조세량이 가장 크거든. 재산세가 왜 조세량이 클까? 도현 씨, 내 말 들려? 네, 들려요. 네, 들려요. 재산세가 가장 네. 조세량이 큰데 왜 그럴까? 자기들 지금 재산세 같은 걸 안 내봐서 모르는 것 같아. 그 조세율이 커서 조세 저항이 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 세율은 소득세가 제일 커. 소득세가 제일 크고 재산세율은 별로 안 높아. 근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아. 왜 그럴까? 가영 씨, 재산세 안 내봤지? 네. 그지? 재산이 없으니까. 네. 재산세를 안 내봤으니까 모르겠지? 왜 재산세 소득
조세 저항이 클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금 종류 중에 가장 걷어가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맞아. 근데 왜 아깝다고 생각할까? 이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재산이 없어서 모를 텐데 재산세 가령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연간 2번 나와. 7월 달 나오고 9월 달 나오는데 아까 세원의 세 가지 근거가 뭐라 그랬지? 재산에 물리는 세금이 있고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 있고 소비에 물리는 세금이 있다 그랬어. 이게 재원이 크게 세 가지인데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 소득세랑 법인세야. 소득에 물리면은 세금을 낼 수가 있어. 왜 낼 수가 있냐면은 이른바 플로어랑 스톡 개념인데 어쨌든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 소득 중에 일부를 떼서 내면 돼. 그리고 대개는 원천 징수를 한단 말이야. 내가 3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그냥 원천 징수를 해서 그냥 내가 세후 소득을 받으니까 소득 조세장이 없어 거의. 근데 재산세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그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세후로 곱해서 세금이 나오거든. 그치?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번 달에 올해 세금이 내가 200만 원 나왔어. 그럼 내가 200만 원 어디서 마련해야 되잖아. 그러면 재산의 일부를 헐어서 마련할 수가 없잖아. 그잖아. 우리 집 앞마당 200만 원치 잘라가지고 판 다음에 그 세금 못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른바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데 그게 플로어가 아니라 스탁이야, 스탁.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응집돼 있는 스탁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유동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면은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세량이 가장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세금 저항이 가장 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세금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비할 때 물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소비세 개념이에요. 우리 따지면 부가가치세. 한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언제 도입되냐면은 1978년도에 도입돼요. 우리나라는 9%. 여러분 부가가치세 다 내봤을 거야. 다른 소득세나 재산세는 안 내봤지만 부가가치세는 다 내봤을 거야. 그죠? 왜? 물건 사면 다 붙잖아. 그러니까 조세량이 거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물건값에 붙는 거야 그냥. 물건값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원가만큼 물건값을 사고 원가를 사고 원가만큼 지불하고 또 그 기업의 이윤만큼 하고 9%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우리가 소비세 같이 내는 거야 그게. 그게 언제 가장 먼저 개발됐냐면은 프랑스에서 1950년대 개발돼. 그죠? 어떤 생각이 들어?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오죠. 그죠? 이 지금 얘기하는 세금, 사회보험료부터 소득세 이런 거 모두 재산세 빼고 20세기 이후에 다 발명된 거야 다 거의. 그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다양한 세원들을 마련하는 거야. 마련해가지고 그 세원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를 하는 거죠. 이런 세금이 발명됐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 지출이 20세기 이후에 늘어났다고 커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재원을 통해서 국가가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는 사실은 공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금 정책과 딱 맞물려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데 50분이 됐네.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좀 하는 걸로.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건 물어봐. 한승민 씨. 승민 씨. 승민 씨 쌩까네. 원웅 씨. 네.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해줘. 남동현 네. 씨. 동현 씨 질문한 거 있어? 없습니다. 없어? 서윤 씨, 장서윤 씨 궁금한 거 질문해줘봐. 저요? 딱히 별다른 건 없는데. 그러면 약간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 오케이. 고생했어.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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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